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People Analytics 2025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정진우 대표님과 김성준 교수님께서 대담 형태로 나눈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로 HR과 PA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저형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해달라 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회사에 데이터가 많으니까 일단 와서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한번 뽑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기업도 초반에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점점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PA에 대한 부분이나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담당자를 키우거나 채용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형태는 좀 많이 줄었다 하고요. 비저형 데이터까지 활용하는 기업들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회의에서 어떤 사람의 발화 분량이 많은가, 그 내용들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협업을 이끌어내는 단어인가 아닌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데이터들까지 요즘은 수집해서 분석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전에 리더들 코칭할 때 코치가 리더가 주관하는 회의에 들어가서 리더의 회의 스킬이라든지 회의할 때 어떤 패턴을 가지고 하는지를 메모했다가 그걸 코칭해준 형태였던 거를 지금은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코칭해주는 형태로 바뀐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외부 코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선 개개인한테 레포팅 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HR 환경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과거 분석보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예측 혹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데이터들이 정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데이터가 정제돼서 축적됐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별도로 보관하거나 통합해서 하는 인프라들이 좀 아직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건지 개인정보 아닌 건지에 대한 개념부터 그 개인정보라고 했을 때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변화해서 취합하고 관리할지 이런 부분도 아직 얘기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보안 문제에 있어서 아직 PA 수행 환경이 좀 미성숙한 부분이 아직 있다.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널리틱스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PA는 분석 자체가 아니라 사실 문제 정의가 핵심이다. 문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데이터가 있으니 분석해봐라 라는 형태가 된다거나 어떤 시사점이 있으니까 그 시사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보자, 데이터 자체를 어떻게 분석하자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자 라는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풀고 싶은지에 대한 문제 정의가 선명하지 않으면 이 분석이 잘 된다 하더라도 이 분석에 대한 결과를 의미를 찾는 것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활동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PA가 명확히 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셨던 문제 정의에 대한 것처럼 어떤 질문을 해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하고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에 적합한 데이터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적합한 데이터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한 다음에 없으면 대체할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도 알아봐야겠죠. 이렇게 질문이 하나씩 있지만 사실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 해석을 조직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연결에 대한 부분은 경영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처럼 HRD, 조직 문화나 조직 개발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도 있을 거고요. 혹시 회사 내 CA, 체인지 에이전트라고 하죠. CA가 있다면 혹은 CA는 따로 있지 않다 하더라도 팀장님들과 어떻게 연결할 것이고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부에서도 AI와 PA 활동이 증가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정진우 대표님께서 가슴 아픈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어떤 의뢰를 주셨다면 최근에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걸 하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전화로 물어보는 형태도 좀 많아졌다고 합니다. 정준호 대표님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돈이 돼야 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화 오면 친절하게 답변을 주신다고 하네요. 단기적으로 보면 돈이 안 되는 활동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PA 활용에 대한 저변을 넓히는 활동이기도 해서 기꺼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AI가 도입되면서 내부 실무자가 직접 해보는 사례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리더십 진단을 간단하게 한 적이 있는데요. 통계를 돌리게 되면 약간 외계어 같은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외계어 같은 값들을 AI한테 넣어서 AI에게 이 분석을 왜 하고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현재 어떤 단계인데 어떤 값이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 논문 쓰듯이 알려달라고 하고요. 대상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으로 작성해달라 라고 작성을 잘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도입되면서 이렇게 분석 같은 경우도 우리 분석에 대한 결과도 작성하기도 힘들고 의미를 파악하기도 힘든데 AI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면 이 결과에 대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재검토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던 게 이 활용 증가에 대한 부분 얘기하면서 JD, 직무 분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역량 분석 이런 부분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강사님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워크숍을 예전과는 다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우스로 해서 그림은 좀 이상합니다. 테이블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U자라고 해서 이렇게 있고 이게 의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6명이 앉아서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면 여기 전지를 놓고 뭐 필요한 노트북 정도 놓기는 하겠지만 전지를 놓고 이렇게 워크숍을 해서 한 이틀 3일 동안 역량 모델링에 대한 워크숍을 하게 됐다면 지금 워크숍은 여기에다가 탭을 하나 더 놓는다고 합니다. 탭을 하나 더 놔서 여기다가 모니터를 놓는데요. 느낌 오시죠? 다 같이 볼 수 있는 모니터를 놓고 노트북 하나 가져가서 연결시켜 놓고 테이블당 노트북 하나씩 놓고 이 6명이 이 워크숍 주제, 예를 들어서 역량 모델링이다 라고 하면 현재 역량 모델링 된 자료라든지 타사 역량 모델링 자료 뭐 이렇게 기초 자료 있잖아요. 이것들 봐가면서 진행하고 각자 노트북에서 AI를 활용해 가지고 이 워크숍들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했다가 같이 얼굴 보면서 토론했다가 이러니까 한 2, 3일 걸리던 게 하루 만에 끝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워크숍 같은 경우도 사람만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AI와 사람이 협업해서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실무자가 이제 기획해서 구성원들과 함께 사례 진행해보는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사 데이터 없이 AI만 쓰게 되면 정확도가 부족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AI는 기본적으로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확률 게임이잖아요. 이게 확률이 제일 많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업이라고 했습니다. AI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파악한 모든 영업이라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 영업에 대해서 역량을 모델링 하게 되면 이거는 섞여 있다는 거죠. 우리 회사가 B2B냐 B2C냐에 따라서 영업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죠. 그럼 B2B라고 하셨을 때 B2B 기업은 다 똑같나요? 산업별로 다를 수 있죠. 제조업이니 뭐 IT니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이 고객과 관계가 똑같나요? 그냥 을도 있지만 슈퍼 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에 어떤 직무가 있으면 이 직무가 현재 어떤 일을 수행을 하고 있고 어떤 패턴을 하고 있고 어떤 프로세스를 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AI가 모르고 그냥 진행하게 되면 우리 회사는 사실 이 부분인데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게 되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림상으로 조금밖에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 데이터 없이 쓰게 되면 정확도가 부족하다. 따라서 PA로 이 자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것들은 PA가 되어야 회사의 고유한 패턴을 AI에게 학습시켜서 우리 회사에 맞는 역량 모델링이 된다. 우리 회사에 맞는 JD가 된다. 라는 거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걸 가지고 이제 워크숍을 하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이걸 실현시키기 위한 조직 내 활동이라든지 등등등에 대한 방향성까지 나오겠죠. 네. 그러면서 재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픈 AI에 CFO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 오픈 AI에 들어왔을 때 AI 기술을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잖아요. 오픈 AI, 챗GPT 만드는. 네. AI를 만드는 회사니까 AI를 활용하겠거니라고 생각해서 왔더니 일부 사람들은 활용하긴 하지만 전 부서 혹은 전 팀 차원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재무나 IR 같은 경우는 실수하면 안 되는 부서잖아요. HR과 비슷하게 혹은 HR보다 더 실수하면 안 되는 부서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AI를 도입을 해서 하는 것에 있어서 약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신 그 오픈 AI CFO가 뭘 했냐면 IR 관련돼서 기자들에게 발표하고 기자들이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질문들이 예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뽑아내고 학습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숫자 자체는 실수하면 안 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질문과 대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AI를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 교수님께서 하시지 않지만 제가 그 CFO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도입했었던 이유가 실수하면 안 되는 부서 그래 좋아 그러면 오히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AI를 쓰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라고 고민해서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실험적으로 적용하고 이 실험이 괜찮다 싶으면 이걸 공고히 하고 조금씩 안전 범위를 벗어나는 검증하면서 이렇게 늘어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활용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잘 만드는 것과 조직에서 실제 적용해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전혀 완벽히 다른 문제다. 그리고 생각보다 느리게 변할 수 있다. 왜? 실수하면 안 되는 부서는 특히나 더. 그리고 AI가 불러오는 조직 수준에 대해서 재정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을 평가하는 지표 중에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원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인원은 적은데 매출이 나오는 기업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로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500명 있는 기업보다는 1000명 있는 기업, 1000명 있는 것보다는 5000명, 10,000명 있는 기업이 더 좋은 회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통적인 생각인데 AI가 도입이 되고 활용이 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환경들이 아예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 직원들 같은 경우도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단순화시키고 자동화시키고 심도를 깊게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범위나 방향성, 관점을 바꿔버리는 조직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과주의에서 전략적 HR, 빅데이터, 최근에 몇 년 전까만 해도 직원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면서 직원 몰입, 조직 몰입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그러다가 AI가 도입되면서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됐다. 조직 규모도 굳이 클 필요 없고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리더들도 바뀌었고 바뀌어야 된다. 평가도 바뀌어야 된다. 협업 방식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요. 사람만 가지고 협업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사람, 심지어 AI와 AI를 협업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환경에서 관리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AI에 대한 경험이 좀 낮고 AI에 대한 성공 경험이나 AI 맹신론자인 사람이 리더가 됐을 경우에 잘못하면 비교나 차별, 멸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AI는 항상 일 잘하고 빠르고 실수하면 어차피 프롬프트 다시 짜서 넣으면 결과물 나오지 않냐. 투덜거리는 것도 없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근데 사람은 직원 경험을 고민해야 되고 직원의 개인 대소사도 있을 것이고 면담도 해야 되고 안 좋은 소리도 해야 되고 많이 불편하다, 번거롭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PA와 AI는 대체나 경쟁 관계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김성준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중간중간마다 철학, 사조, 문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PA를 분석 도구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대해서 혹은 조직이 갖고 있는 특정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 철학,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경영 철학 같은 거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수단에 너무 몰입하는 것보다는 기술적 수단이 이러한 경영 철학이나 문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AIHR이냐 PAHR이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고 둘의 결합이 HR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 집중해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묻고 이 물음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회사의 고유의 데이터를 평소에도 잘 구조화해서 정제해서 누적 관리해서 AI에게 학습을 시키고 이 학습시킨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분석한 것에 대해서 시사점을 잘 뽑아내고 이 시사점을 조직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AIX 확산을 위한 사람, 조직, 일의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권고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